피터가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흡수하는 데 실패하자 곧바로 워큐리가 달려와 그대로 거병해적단의 선박을 침몰시키려 하였고, 루피조차 워큐리에겐 수차례 공격이 막혔기에 워큐리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런 멧돼지가 같다, 조심해라, 그 녀석 장난 아니게 단단해, 저 녀석은 안 좋아, 배가 부서져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루피조차 워큐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참고로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은 공격과 심지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워큐리를 공격했으나 되리어 자신의 손이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등장으로 인하여 거병해적단의 선박은 침몰될 위기에 처했고 본인은 힘을 다하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큐리의 공격을 허용하며 바다에 빠진 고대 로봇이 루피에게 반응하며 조이보이 잘 들어라 에메트 여차할 때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바다에서 튀어나오며 워큐리의 안면을 강타했고, 워큐리는 뿔이 부서지는 부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봇이라고 소리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로성은 괴란한 회복력과 재생 능력을 보이며 사실상 불사신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였고 어떠한 공격조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오로성에게는 분명 약점이 존재할 것이며 오로성의 괴란한 회복력을 뚫는 방법이나 오로성에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힐 공략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로성에게 치명상을 넣는 존재가 나타났으며 그 인물은 루피도 아닌 고대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로봇인 이카루피조차 뚫어내지 못한 워큐리의 방어를 뚫어버린 데는 고대 로봇이 워큐리의 약점이나 오로성을 공략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존재합니다. 물론 고대 로봇의 펀치력이 루피를 상회하며 오로성의 맷집 역시 카이도우를 상회하기에 루피가 데미지를 못 넣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오로성의 방어를 뚫어내고 재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니카루피조차 아득히 상회하는 강력한 공격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밀짚 모자를 쓴 인물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기에 어쩌면 루피가 원피스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밀짚 모자의 사나이가 원피스의 진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밀짚 모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루피이며 공식적으로 밀짚 모자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도 루피이기에 루피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피를 제외한 밀짚 모자의 사나이들 역시 루피 못지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밀짚 모자를 쓴 인물들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밀짚 모자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디 루피, 원피스 최초의 해적왕 골디로저,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 루피의 생명의 은인 사왕 샹크스가 있습니다. 세턴은 오로성 중 한 명이며 과학 방해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세턴의 풀네임은 제이가르시아 세턴으로 세턴은 제이가르시아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턴은 과학 방해를 담당하는 인물이기에 세계 최고의 천재 과학자인 베가펑크와 엮여있는 인물이며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를 배신하며 공백의 백년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하자 자신이 직접 베가펑크를 응징하며 베가펑크가 만들어낸 과학 병기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밀짚 모자 일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자신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밀짚 모자 일당과 대치하게 되었고 이때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루피를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턴은 쿠마와 짙은 악연이기도 한데요. 쿠마는 세계정부가 본의의 희귀병을 치료해주는 것을 대가로 스스로 세계정부의 인간병기를 자처하였고 이때 세턴은 쿠마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하여 베가펑크에게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는 자아를 잃게 되었고 이후 본의의 병이 발병한 가장 큰 원인이 세턴의 실험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베가펑크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와노쿠니를 떠나 기록 지침이 가르치는 곳으로 항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루피를 좁은 철창에 가둬놓은 뒤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나면서 안전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험한 길로 항해를 선택하며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벌을 줍니다. 그리고 징배는 나미에게 모두가 무사했으니 그쯤 해두는 걸로 라고 말했으나 나미는 응석 받아주지마 징배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징배는 나미를 보고 폐양색 패기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폐양색을 사용하는 정확한 묘사가 없었기에 나미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했다고 확답할 수는 없으나 진중한 성격인 징배의 입에서 나미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어쩌면 나미도 폐양색 패기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아직 친부모님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만약 친부모님이 상황급 거물인 경우에는 폐양색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납득이 될 것입니다.
메루메루 열매는 보아인콕이라는 절세가인이 먹었기에 열매의 능력이 극대화된 열매이긴 하나 기본적인 성능도 매우 사기적인 악마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메루메루 열매를 먹은 이후 상대방을 타격하기만 하여도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 있으며 슬레이브 에로우즈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원거리 공격을 통하여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화된 인물은 메루메루 열매를 먹은 능력자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 석화를 푸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약 석화를 시전한 능력자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영영 석화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혀졌기에 메루메루 열매는 사람을 석화시키는 능력 하나만으로도 매우 사기적인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루메루 열매를 먹은 이후 상대방을 메루시키면 그 즉시 상대방을 석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행콕이 작정하고 상대방을 메루시키려고 하며 제 아무리 사왕급 강자라도 석화 상태를 피하기 어려우며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해군본부의 중장 모문가조차도 자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돌로 변할 뻔하였습니다. 물론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후지토라 여자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루피 같은 특수 케이스인 인물은 행콕의 기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티치가 행콕에게 남자라면 이 기술을 피해낼 방도가 없지 라고 말했기에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행콕의 기술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메루메루 열매는 원래도 사기였으나 행콕을 만났기에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쿠마는 완전히 인격을 소실하며 사실상 죽은 상태가 되었으나 알 수 없는 힘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자신의 딸 보니를 구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의 공격을 막아서며 보니를 구해내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불구대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세턴을 향하여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린 쿠마와의 만남을 떠올리며 버커니아족의 아이 너에겐 노예가 되거나 죽는 것밖에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쿠마 역시 세턴과의 악연을 회상하였고 철룡인에 의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던 것과 자신의 소중한 인물인 지니가 죽어버린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 역시 세턴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왔고 세턴은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된 거냐 베가펑크, 이 녀석은 죽었을 텐데 혁명군이 쿠마를 데려가고 며칠 후 나는 이 녀석의 자폭 스위치를 눌렀단 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미 쿠마의 자폭 스위치를 눌렀기에 쿠마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야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 역시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쿠마의 펀치가 세턴의 안면에 적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큰 충격을 받으며 그대로 빌딩에 처박혔고 이후 빌딩이 무너지며 세턴은 그대로 빌딩에 깔리게 됩니다. 원피스 1104화의 표지 연재에는 생지 2마리가 나오며 남자 생지는 여자 생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지는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대형 케이크를 준비하며 생지의 프로포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포즈를 하는 생지들은 쌍디의 미래를 뜻한다고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남자 생지는 쌍디이며 여자 생지는 푸딩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쌍디는 푸딩과 결혼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가 들고 있는 케이크는 쌍디와 푸딩이 엮였던 에피소드인 홀케이크 아일랜드 스토리 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여자 생쥐의 앞머리가 덮여있는 이유 역시 사만족인 푸딩이 머리카락으로 제3의 눈을 감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푸딩과 쌍디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떡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우는 펑크하자드에서 루피에게 사왕을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 제안을 하였고 루피는 모든 사왕을 잡고 싶었기에 로우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네는 도플라밍고에게 로우가 펑크하자드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도플라밍고는 베르고를 파견하여 로우를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펑크하자드에 도달한 베르고는 모네에게 전달받은 로우의 심장을 이용하여 로우를 손쉽게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계속하여 베르고에게 대항했고 분노한 베르고는 로우의 심장을 터뜨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고 스모커는 베르고가 해군에 잠입한 스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베르고를 응징하기 위하여 잠시 로우와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전보블레를 통해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도플라밍고는 베르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베르고는 압도적인 무장색 필기를 바탕으로 로우와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도플라밍고의 예상과는 달리 베르고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스마일 생성 공장마저 개박살내버리며 완벽한 복수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로우는 도플라밍고에게 정상전쟁으로부터 2년 누가 무엇을 움직였나 넌 평정을 취했을 뿐 흰수염은 한 시대의 끝을 냈을 뿐 해군본부는 새로운 전력을 갖췄다. 거물들도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마치 준비를 하듯이 그 전쟁은 서장에 지나지 않아. 네가 언제나 말했었지. 감당하기 힘든 물결과 함께 호걸들의 새 시대가 온다. 톱니바퀴를 부쉈다.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이제 신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중 한 명이자 사실상 가장 강한 스위트 장성이라는 평을 듣는 캐릭터입니다. 카타쿠리는 초인기 악마 열매 쫀득쫀득 열매를 복용했으며 떡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딱 보더라도 떡은 전투에 활용하기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떡을 사용하여 괴물과도 같은 강자들과 대적한다는 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완벽한 열매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고 역시 열매는 복용자 차이라는 말을 듣기도 할 정도로 쫀득쫀득 열매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떡에 무장색 표기를 입혀 강력한 떡 펀치를 날리기도 하며 구운 떡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떡을 뜨겁게 가열하여 마치 불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사물을 떡으로 만들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며 좋지 않은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구나 라고 말하였지만 최근에 루피의 열매가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열매인 것이 밝혀진 이후 카타쿠리를 측은하게 여기는 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라쿠모기리의 사용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입니다. 모라쿠모기리는 언뜻 보기에 검이 아닌 언월도이기에 검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지만 공식적으로 최상 명검으로 분리된 검입니다. 다만 흰수염이 검사로는 분류되지 않기에 모라쿠모기리가 검들 중에 가장 애매한 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흰수염은 모라쿠모기리의 회양색, 무장색,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휘감아 사용하기도 하며 아무런 효과를 입히지 않고도 검은 수염을 한 방만에 제압하는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 흰수염의 검은 흰수염의 시신과 함께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마을에 보관 중이며 현재 마르코가 이를 지키고 있기에 웬만한 실력자가 오지 않는 이상은 모라쿠모기리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정부에서는 쿠마네 가족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마리조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쿠마도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고 버커니아 종족답게 어린 시절부터 괴력을 선보이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령인들은 쿠마를 폭행하거나 괴롭혔고 쿠마는 어린 나이부터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쿠마의 아버지가 쿠마에게 찾아와 여 쿠마 잘 지내고 있나? 라고 물었고 쿠마는 아빠 내 주인은 상냥해서 나 무척 행운아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아버지는 엄마가 죽었어. 지금쯤 천국일 거야. 그게 더 좋겠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쿠마 역시 매우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쿠마의 아버지는 잘 들어라 쿠마 넌 강해.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아 라고 말했고 쿠마는 왜? 나도 이제 그냥 죽는 게 라고 말하나 쿠마의 아버지는 해방의 전사가 나타날 거야. 너를 구하러 올 거야. 태양의 신 니카. 우리 버커니아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의 전사의 이름이지. 그가 언젠가 너를 자유로운 바다로 태양 아래 데리고 가줄 거야. 니카는 언제나 웃는단다. 동토동토 이런 리듬으로 사람을 미소짓게 만들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태양신 니카에 대한 전설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환하게 웃으나 그 순간 천룡인이 나타나 쿠마의 아버지가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쿠마의 아버지를 쏴버렸고 쿠마는 천룡인에 의하여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됩니다. 샹크스는 신세계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사왕이며 악마열매 능력발로 사왕이 된 인물도 아니기에 패기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샹크스는 후샤 마을에서 고작 해왕류 따위에게 일격으로 팔이 뜯겨나가게 되었고 평생을 외파리로 살게 되었습니다. 보통 해왕류는 현상금 2천에서 3천만 베리만 되는 인물도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사왕인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뜯긴 장면은 아직까지도 원피스 세계관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인물이기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를 기절시켰어도 됐으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서 해왕류의 공격을 막거나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해왕류의 공격을 피했어도 됩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헌납한 이유는 작품 초기에 일어난 설정 오류이거나 샹크스가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팔을 헌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독자들은 루피 고인을 확실하게 타기 위해서 일부러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턴이 보니를 위협하고 있는 순간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바솔로뮤 쿠마가 나타났고 해군들은 당황하며 에그헤드 남서쪽 해안에 전 왕아 칠무에 바솔로뮤 쿠마가 출연했습니다. 현재 섬 중심부로 진입 중 위건칩이 통하지 않아 멈추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쿠마가 죽었음을 아는 세턴은 무슨 멍청한 소동을 쿠마가 이곳에 올 리가 없다. 멈춰 세워라. 발포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하며 쿠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멈춰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좌절된 눈물을 흘리며 무리야 이젠 무서워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저기 아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대로 죽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모처럼 받은 목숨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군의 포위망을 뚫어내며 세턴에게 접근하고 있었고 세턴은 보니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군. 망할 꼬마 녀석 머리를 쏴버려라 라고 말하며 보니를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나며 세턴은 보니를 놓치게 되었고 세턴은 자신이 직접 보니를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쿠마가
나타나 세턴의 공격을 막아냈고 본인은 아빠 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의 촉수를 붙잡은 이후 곧바로 세턴을 향하여 펀치를 날렸고 세턴은 죽은 줄만 알았던 쿠마가 나타나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쿠마는 우연히 이스트블루 후시아 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스트블루 고아왕국 코르보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루피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루피는 16세였으며 출항을 1년 앞둔 시기였고 이 당시에도 루피는 이미 삼진승들을 압도하며 바위를 부숴버릴 만한 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루피는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하고 있었으며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바위를 부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악어와 호랑이는 놀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도끼를 연마한 이후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거 필살기로 삼아야겠네. 상당한 적을 만났을 때 써먹어야겠어. 해적이 되어서 동료를 모을 거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당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어. 그때 나는 안 봐줘. 상대가 누구든 고무고무 도끼야. 라고 말하며 훗날 해적이 되어 동료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동료를 구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피는 나미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고무고무 도끼를 사용하여 아론을 참교육시킵니다. 한편 쿠마는 계속하여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고 루피는 쿠마의 기척을 느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쿠마는 곧바로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라졌고 루피는 응 누구야 뭐지 방금 오싹했는데 이 산에 아직 강한 녀석이 있나 보네. 출항 전에 반드시 쓰러뜨려 주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깨우치기 이전에도 어느정도 감이 뛰어났으며 강자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뗏목을 이용하여 항해를 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배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카야와 카야의 집사는 이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지켜준 밀즈모자 일당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고잉 메리오를 제작하여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소은 아예 고잉 메리오를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소과 밀즈모자 일당은 고잉 메리오를 얻은 이후 곧바로 출항하였고 워터7에 도달할 때까지 고잉 메리오를 타고 항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터7에서 고잉 메리오의 수명이 다하게 되었고 루피는 전문가에게 선박의 상태를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고잉 메리오는 선박으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하였고 루피는 안전을 이유로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섭은 죽을 힘을 다해 고잉 메리오를 계속하여 수리하였고 결국 배와 인간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전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기적적으로 고잉 메리오가 수리되나 싶었으나 우섭의 노력에도 고잉 메리오가 복구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잉 메리오를 폐기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사모는 원래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였으며 주로 폐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는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가 드레스로자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곧바로 루시로 신분을 위장한 이후 콜로세움에 참전하였고 자신의 의형제 에이스의 이그리글 열매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 이미 루피는 능력자이기에 이그리글 열매를 먹을 수 없으니 자신이 이그리글 열매를 먹으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도 사보라면 에이스의 의지를 맡길 수 있다고 말하며 사보가 이그리글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이그리글 열매를 먹으며 악마 열매 능력자가 되었고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원래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이그리글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실력이 더 상승하게 되었고 이그리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데스를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판기아성 내부 경비병 한 명은 이상한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이 탑의 위병이 또 줄었지 이렇게나 넓은데 말이야 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비병은 뭐야 너 모르는 거냐 그런 건 보통 그거야 봐버린 녀석 환상의 방 이라고 말하며 판기아성 내부의 경비병의 수가 부족함에도 계속하여 경비병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상의 방에서 어떠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말을 들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던 천룡인들의 왕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판단은 적중했고 사보는 말이 좋아해서 이무라는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도플라밍고와 로우 루피가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 이후 도플라밍고는 시저 크라운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펑크 하자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모커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보다 한 수 위의 실력을 선보이며 스모커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스모커가 자신의 부하를 지키기 위하여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였고 결국 스모커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스모커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아오키지가 난입하여 어라라 그 녀석은 내 친구라고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얼음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굳이 아오키지와 대결할 필요는 없었으며 아오키지에게 이길 수도 없었기에 스모커를 죽이는 것을 포기한 뒤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갑자기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랬으며 아오키지가 해군을 탈퇴한 이후에도 스모커를 돕는 모습을 연출한 것을 보며 아오키지가 은근히 의리 있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오키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는 스모커의 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스모커가 아오키지를 불러들여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쿠규가 아카자야 고남자 야마토 모모노스케와 대치하고 있던 순간 누군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냈고 로쿠규는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장본인이 사왕 샹크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쿠규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며 지칠대로 지친 실록들을 곧바로 기습격하는 건 너무하지 않나, 아니면 신시대가 그렇게 두렵나 라고 말하며 만약 루피를 포함한 초신성들을 건드리며 자신이 나서서 응징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로쿠규는 당황하며 그래 알겠다고, 나도 너희들이랑 싸울 생각은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전투를 중단한 뒤 군함을 타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로쿠규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으며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독자들 사이에서는 로쿠규의 평판이 매우 떨어졌으며 조금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로쿠규가 만약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싸웠더라면 홀로 루피, 샹크스, 키드, 로우, 마르코, 벤베크맨, 조로 등을 상대해야 했기에 사실상 승산이 없었고, 전성기 거프 센고쿠 듀오 정도는 왔어야 상대가 되었을 것이기에 로쿠규가 도망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토는 코즈키 오뎅을 동경하는 인물이며 과거부터 오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오뎅처럼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동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에이스가 사망해버리며 결국 바다로 나가지 못하였고, 에이스를 대체하여 자신을 바다로 데려다줄 인물을 찾던 과정에서 에이스의 동생 루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가 와노쿠니에 오자마자 자신을 어필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야마토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야마토는 루피와 함께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와노쿠니에 남아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야마토가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고 와노쿠니에 남아있는 이유는 로쿠규와 같은 강자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야마토는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루피가 와노쿠니를 떠나며 언젠간 야마토가 바다에 나가고 싶다며 자신의 동료로 받아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하였기에 훗날 야마토가 동료가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는 합니다. 타보는 오랫동안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무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로자로 처음 왔을 때도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도플라밍고는 콜로세움의 우승 상품으로 이글이글 열매를 내놓았고, 사보와 루피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콜로세움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콜로세움이 열리기 직전 루피에게 찾아가 자신이 사보라는 것을 밝히고 도플라밍고의 견제를 받고 있던 루피를 대신하여 자신이 콜로세움에 참가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시로 위장한 뒤 콜로세움에 참가하였고 혁명군 2인자다운 활약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글이글 열매를 획득하여 복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에이스 네 능력 잘 받아갈게 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이 사망하기 직전 분명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는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인물이 루피라고 추측받았으나 현 시점에서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유력한 인물은 사보이며 루피는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빅맘은 과거 록세적단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였기에 자신들의 공통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밀짚모자 루피와 초신성 연합이 나타나자 아예 동맹을 맺어 그들을 처리한 이후 자신들이 과거처럼 본격적으로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두 캐릭터는 사왕이었으며 성격이 워낙 불같은 인물이었기에 동맹을 맺기 이전에 가벼운 대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인간형으로 전투로 임했기에 이 부분에서 카이도우의 클래스가 빅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충돌하자 섬이 통째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하늘이 갈라지고 폭풍이 몰아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백수의 적단과 빅맘의 적단의 선원들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충격파를 형성해냈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폐양색 패기에 능숙한 인물들이기에 엄청난 폐양색의 충돌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화도일몬자는 조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검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에게 무려 2000번이나 도전한 끝에 2001번째 진검승부를 했으나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는 난 여자이니 언젠간 너한테 질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해하며 그런 약한 소리 하지마, 너와 나 둘 중 하나가 언젠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쿠이나가 실족사해버렸고 조로는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 코우시로에게 언젠간 자신이 세계 제일의 검사가 되겠다고 말했고 코우시로는
로저는 조로에게 시모츠키 가문의 가보 화도일문자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날 이후부터 화도일문자를 사용해왔으며 수많은 검들을 거쳐갔으나 화도일문자만큼은 계속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젠간 영구흑도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화도일문자를 영구흑도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악마의 열매는 신의 힘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특히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들은 무적의 힘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타격하려면 해루석을 이용하거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해루석은 와노쿠니에서만 생성되며 대부분이 정부 소유인 희귀한 광물이며 패기 사용자는 극소수이기에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는 그야말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장색 패기를 고도로 단련한다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를 포함한 악마 열매 능력자들에게 손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르고는 시저의 능력을 보며 패기 사용자 앞에서 표정만이 넓어질 뿐이라고 라고 말했으며 백홈즈는 자연계 악마 열매가 무적이라고 착각하다가 죽는 이들이 한 트럭이라고 이 신세계에는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신체 일부를 흑화시키며 경도와 강도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검을 흑도화시킬 수도 있기에 무장색 패기는 전투의 기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과거부터 세계정부가 잃는 것조차 금지한 포네그리프와 세계정부에서 금지한 세계일주에 관심이 있었고 언젠간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끝내고 포네그리프를 해독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끝끝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흰수염 해적단에 있는 오뎅과 만나게 되었고 오뎅이 고대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는 흰수염에게 오뎅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큰 야망이 없었으며 오뎅이 로저와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흰수염은 결국 오뎅을 로저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로저는 코즈키 오뎅을 동료로 받아들인 이후 해적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고 오뎅을 통하여 로드 포네그리프에 적힌 문자를 해독한 이후 결국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뷔보 원피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정말 대단한 걸 남겼구만 조이보이,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로저조차도 조이보이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서 세계일주를 마친 이후 자신이 조이보이가 찾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해군에 자수한 뒤 자신의 목숨을 걸어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였고 훗날 조이보이가 강림할 것을 기대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악마 열매를 동시에 두 개를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만약 악마 열매 능력자가 다른 악마 열매 능력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악마 열매를 먹게 된다면 온몸이 가루처럼 터져서 죽어버린다고 전해지기에 원피스 세계관에는 악마 열매를 두 개 이상 먹은 인물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정상결전에서 이미 어둠 열매를 먹은 상태로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마저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두 개의 악마 열매를 복용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두 개의 악마 열매를 먹고도 멀쩡한지는 아직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티치가 두 개의 악마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가설은 티치의 몸 구조가 E형이라는 설, 어둠 열매의 특수한 능력설이 있습니다. 전체 11화의 표지에는 하얀 옷을 입은 밀지모자 일당과 우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진에는 밀지모자 일당을 제외한 이들은 그려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에서 우타가 죽은 것처럼 묘사되었기에 독자들은 더 이상 우타가 나올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우타가 너무나도 인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어쩌면 우타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본편 표지에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보면 우타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레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타가 확실히 죽었다고 묘사되진 않았으며 우타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니 역시 필름 레드의 감독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의 원작자 오다 작가님은 우타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인터뷰하였기에 우타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극장판과 원피스 본편은 보통 평행 우주이기에 극장판에서는 사망한 우타가 본편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타는 현재 시키와 함께 극장판 캐릭터 중 유일하게 원작에도 존재하는 캐릭터이기에 타 극장판 캐릭터들보다는 원래도 본편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우타가 밀지모자 일당과 함께 있는 표지를 확인한 이후 우타가 본편에도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루피와의 재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적왕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입니다. 로저는 해적 역사상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며 자신의 라이벌 흰수염보다도 5억 1,880만 베리나 더 높은 현상금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로저는 해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제표하였으며 로드 포네그리프를 4개 모으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었으며 전대미문의 세계일주를 성공시키며 해적 역사상 최초로 해적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의 현상금이 천문학적인 것이 납득이 됩니다. 또한 로저는 과거
과거에 55억 6,480만 베릴을 찍었기에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로저가 현 시대의 인물이거나 비교적 최근에 해적왕에 올랐었다면 현상금이 60억을 넘겼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정부의 수장들이며 전세계 최대 권력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오로성은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결정을 하거나 해군의 업무를 결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독재를 지향하는 집단이기에 어느 한 명의 뜻대로 세계의 운명이 흘러가서는 아니 되기에 오로성 5명이 권력을 분배하여 가지고 있으며 허회옥자라고 불리우는 세계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곳에는 오로성들조차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으며 워큐리는 법무를 수행하며 나스조로는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과학 방위를, 피터는 농무를, 마스는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치 삼권 분리처럼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기에 한 문장을 문단별로 끊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들끼리도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태양신 니카나 공백의 백년과 같이 오로성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건에 한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도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대외적으로 세계 최대의 권력가라고 불리우나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의 왕이 존재하며 오로성들조차 이무의 하수인에 불과하기에 오로성들이 진정한 세계 최대의 권력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